In China in particular, this slowdown is very, very significant. Chinese Communist Party actively lobbied against the Chips and Science Act that I've been pushing in the United States Congress. 美方将为其错误行径付出代价。 야. 근데 이 샘과 함께를 쭉 하면서 말이죠. 진짜 시시각각 변하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 얼마 전만 해도 분명히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경제를 너무 다투고 있어가지고 세계 이 문제가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다 그랬는데 지금 또 갑자기 또 변했어. 중국이 위험하다. 그치. 특히나 부동산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부동산이 되게 위기라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국 경제 생산의 3분의 1, GDP의 30%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 자산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75%가 부동산. 이것도 되게 75%?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흔들리면 가계 경제가 흔들리고 또 나라 경제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중국 부동산은 맥없이 이제 추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거래량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거 아닌 거죠? 네,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좀 새로운 그러한 양상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할인 매장에서 흔히 보이는 1+1 마케팅 같이 중국에서도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1+1을 한다든지 집을요? 집을 오늘 하나를 사면 2개를 준다든지 대륙 스케일 봐. 집을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런 밀이나 마늘 같이 곡물로 농산물로 계약금을 받는다든지 또는 이제 10년 동안 지하철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거나 일자리 같은 것도 소개를 하는 등 굉장히 기상천외한 그런 주택 판매, 판촉 마케팅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동 아파트 쌀 10포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이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그 부동산 개발업자들, 부동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을 내놓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얼마나 안 팔리면. 선생님 근데 이 정도면 나라에서 이제 좀 손을 써야 되지 않나요? 이게 보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중국 정부도 사실 그냥 있지는 않죠. 이수지 씨 작년 그 미국에서 그 전 세계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금리 올린 거 알고 계신가요? IRA? 아니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지금 아니래. 기준금리 기준금리. 다시. 연준 씨 연준. 네, 연준 금리 인상. 네, 잘 알고 계세요. 네. 중국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낮추고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출 금리를 내리고 시중에 약 5천억 위안, 93조 원의 돈을 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내에서만이라도 경기 진작을 좀 시켜야 되니까. 네, 정답입니다. 부동산 경기 안정이 사실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전히 국민들의 그 소비 심리 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그 심리는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가 이런 정책을 폈음에도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쌤 이렇게 중국이 부동산이 벌써 2021년부터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좀 있었었나요? 네, 이유는 사실은 2021년에 7월에 중국 공산당이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全面建成了小康社会，历史性地解决了绝对贫困问题。 이것은 먹고 사는 것이 이제 해결이 됐다라는 어떤 선언이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중국 공산당 측면에서는 공동 부유, 불평등의 해소 이런 쪽으로 이제 나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부동산에 이렇게 과하게 투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이제 빈부 격차가 발생하는 것. 그래서 이제 시진핑 정부는 개혁의 칼날을 꺼내 들었습니다. 2020년 8월부터 대형 부동산 기업의
부채 비율을 내리고 현금 비율을 올리는 그러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시장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치로 사실은 부동산 이제 대란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작년에 있었던 헝다 사태입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갚아야 할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广东省人民政府同意向恒大地产集团有限公司派出工作组，督促推进企业风险处置工作，督促切实加强内控管理。 단기간에 이제 부채를 줄이기가 쉽지 않았던 헝다그룹이 이제 도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스마오라든지 다른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도 연쇄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금난 속에서 제때 공사가 되지 않는다면 서민 경제가 휘청이게 되고 입주 예정자들이 상환금 그 거부 운동까지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네. 都让狗给吃了吧，老百姓那个钱容易吗？ 그래서 이제 상환 거부로 인해서 돈을 빌려준 지방은행이 도산하거나 이제 금융위기로 번질 조짐마저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와, 중국 아파트는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다 실내까지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다 하잖아요. 물 나오고 전기도 나오게 해주는데 중국은 안 그렇더라고요. 사서 들어가는 사람이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수도를? 물이나 뭐 이런 거를. 근데 지금 공사하다가 힘드니까 이게 멈췄는데 거길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서 어머나. 그냥 침대 깔고 거기서 살아요. 아이고. 물도 없이. 찬바람에 막 물 떠다가 막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가 있는 거죠, 그죠?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오다 보니까 중국이 잃어버린 20년 수렁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20년이면 대표적으로 우리 옆 나라 일본에 붙는 어떤 호칭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도 일본처럼 이렇게 뭐 버블 붕괴로 장기 불황으로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문가마다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그래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과도한 부동산 거품, 그리고 미중 무역 마찰, 그리고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이러한 문제는 당시 일본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한 측면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중국은 이제 고도 성장기를 지나서 성장 둔화기에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 중국 정부가 3월에 내세운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5.5%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달성을 못했죠. 네, 3%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분기에는 심지어는 0%대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부동산 위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난해 중국 경제를 악화시킨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제로 코로나. 야, 저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맞아. 경찰이 군봉을 휘두르며 시위대를 거칠게 진압합니다. 对跨地区流动人员不再查验核酸检测阴性证明，不查验健康码和行程码。 没有设施，我怎么给你抢救？你什么都没干，在这说就说，在这里边还一堆病人还没看。 악몽이. 중국몽이 악몽으로 변하고 있다. 아니 앞서서도 봤지만 저렇게 시위가 중국에서 어떤 지도 체제를 비판하고 시진핑을 비판한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중국 뒤집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번 시위에 그런데 이제 불을 붙인 건 바로 카타르 월드컵이라고 합니다. 월드컵이 무슨 중국이 떨어져서? 중국은 못 갔죠. 못 갔으니까. 아니야, 이거 뉴스에서 봤어요. 그거 저거 했어요. 그 카타르 월드컵 할 때 선수들은 그러다 친다 이거야. 근데 관객들도 전부 마스크 벗고 응원하고 소리 지르고 다 즐기고 있으니까 뭐야 우리는 제로 코로나 한다고 봉쇄돼 있는데 이건 뭐야? 그거 참상을 이제 본 거지 상황을.
월드컵이 계기가 됐구나. 본 거야. 깨달은 거야, 현실을. 네, 정답입니다. 아이. 네, 그리고 사실은 사흘 후에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 그 우르무치 지역에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이 나면서 강력한 이제 봉쇄로 인해서 화재 진압이 늦어지면서 인명 피해가 이제 커지자 화가 난 시민들이 이제 거리로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위를 촉발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백지 시위가 시진핑의 이 방역 정책까지 바꾼 거네요. 네, 이 백지 시위가 방역 정책의 전환을 앞당긴 것은 맞지만 그것이 사실은 전부는 아닙니다. 그 코로나19 봉쇄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지기 어려운 그 환경 자체가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경제적으로. 네. 사실 그동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의 경제 성장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We have been recommending for some time now a recalibration of China's zero COVID policy, exactly because of the impact it has both on people and on the economy. It is tough on people. It is also negatively impacting the Chinese economy through spillovers to the world economy. 그리고 이것은 주요 실물 지표로 이제 현실화됐습니다. GDP 성장의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소비, 투자, 이제 수출 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생각을 해보면 소비가 완전히 위축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야 소비가 되는데 나가지를 아예 못하게 하니까 소비가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투자도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중국 경제라고 하면 수출이 탄탄하니까 아이, 그래도 좀 그럼. 받쳐주는 거 아닌가요? 수출이 수출은 뭐 좀 전 괜찮을 세계에서. 것 수도 같은데 막혔나? 그것도 안 좋았습니다. 네. 올해는 가장 큰 경제적인 이슈가 경기 침체, 경기 둔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세계가 경기 둔화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중국이 수출을 하고 싶어도 사줄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수출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이미 작년에 역성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23에서 마이너스 0이 됐네. 진짜 차이가 왜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요. 와. 같은 해 지금 10개월 만에 저렇게 차이가 벌어진 와,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게 정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볼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시진핑발 차이나 런입니다. 사실은 이제 작년 10월에 시진핑 3연임이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되는 그 순간 시장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봤고 일부에서는 공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차 당대회 끝난 직후에 홍콩 증시가 급락했고 뉴욕 증시에서도 중국 관련 주식과 채권의 투매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슈카 씨는 그런 상황들 보고 계셨죠? 중국 주식이 너무 많이 밀려서 사실은 중국에도 유명한 기업들 있잖아요. 네.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이런 기업들 너무 많이 밀려서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야 되냐 안 사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직도 잘 회복을 못하고 있어서 너무 오래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시진핑 리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입지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평등 해소라든지 아니면 대만 문제라든지 뭔가 이 반시장적인 그러한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에 이제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상장 중국 기업 65개의 기업의 주가를 추종하는 이제 지수인데 우리나라 코스닥과 상관성이 매우 컸던 중국 지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지수가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했다고 이제 결정되는 순간 급격하게 이제 바닥을 쳤고요. 2013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약 한 734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진짜 그 전에 지금 2만이었으니까 5분의 1로 지금 줄어든 건가요? 네, 그렇게 됐네요. 네. 제가 많이 뵀습니다. 저 작년에 진짜 한국 분들도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중국 기업에. 아까 말했듯이 막 텐센트 막 우리나라 분들 난리가 진짜 많이 들어갔는데 5분의 1 토막이 났어요. 5분의 1. 정확히 5분의 1이네요. 여기 보니까. 근데 쌤, 어쨌건 중국은 좀 경제를 붐업시키려고 지금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반전의 기미가 좀 보이는 겁니까? 사실은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또 위드 코로나가 어떻게 중국에서 이제 전개될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19가 환자가 얼만큼 이제 확산이 되는지 이것이 문제다. 최근에 환자 수가 중국에서 급증하고 있는데 의료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확진자라든지 의료 체계 이런 것과 연동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얼마나 경제가 버틸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구나. 지금까지는 중국 경제의 내부적인 모순과 위기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크고 더 어려운 본질적인 위기는 어쩌면 대외 환경, 즉 지정학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미국과의 갈등입니다. So instead of relying on chips made overseas in places like China, the supply chain for those chips will be here in America, in Michigan. It's a game changer. 只要笃定信心，稳中求进，就一定能实现我们的既定目标。 영상만 봐도 지금 막 뭔가 소름이 돋는 것 같네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언제 한번 우리나라가 여기에 한번 낄 수 있을까? 게임 체인저 우리나라가 딱 한번 껴서. 보통 끼긴 끼죠. 고래와 새우로. 그렇게 끼지 말고 당당하게 딱 껴. 돌고래. 아니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칩을 흔들 때까지만 해도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해질 줄 몰랐잖아요. 네, 2030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런 예측은 빗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전문가들이 정반대의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추월을 앞장서서 예측해온 일본 경제연구센터라는 곳인데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의 미국 추월 예상 시점을 2033년으로 늦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세계 경제 분석 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미 역시 중국 경제가 미국을 아예 넘어서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월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뭔가 탁 바뀐 듯이 정반대 상황이 됐는데 왜 그런 걸까요? 당시에는 미중 경쟁이 그렇게 첨예화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 또는 중국의 파워를 굉장히 낙관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수출 의존적인 이러한 형태를 벗어나서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첨단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내 소비 같은 것들을 진작하면서 미래에 고성장을 계속 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 특히 이제 첨단 기술 관련돼서 미국이 봉쇄 전략에 나섰습니다. We're going to make sure the companies take these taxpayers' dollars, do not turn around and make investments in China, investments that undermine our supply chains and national security. 더 이상 중국의 혁신 성장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때 시작된 이러한 움직임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더 강화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술의 탈동조화 전략
탈동조화. 네, 택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그러한 미국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수지 씨 기억 나십니까? 저희가 배웠습니다. 맞아요. 반도체법, IRA법 이런 게 다 그런 전략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2022년에 발효된 반도체 과학법 그리고 이제 IRA법 같은 경우에 미국의 영향을 확충하는 법안인데 특히 또 반도체 관련해서는 중국에 투자를 할 경우에 그 28나노미터 미만의 반도체 생산에 관련된 투자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보조금을 미국에서 받기 위해서는 그런 최첨단 반도체 관련된 투자는 중국에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정확하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딱 걸린 거 아닌가요?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미국에도 공장이 있는데 중국에 투자하면 보조금 안 준다 그러고 보조금 받으면 여기 뭐 하지 말라 그러고. 네, 맞습니다. 한국의 그 반도체 기업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인데 이 기업들은 지금 중국에서 메모리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모리 공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반도체 과학법보다는 작년 10월 7일에 미국의 굉장히 강력한 조치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 미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했을 때 급격하게 이 반도체 공급망 이것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의 유예를 우리 기업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 공장이 미국의 장비를 어떤 제약 없이 일단 1년간은 수입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생각해 하면서 중국 얘기 나오면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 항상 모 굴기 해가지고 다 무섭게 덤비는 거였는데 오늘 쌤 말씀 들어보니까 반도체 굴기는 이거 물건도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 장비를 다 막아버리면 뭐 방법이 이거 있을까요? 힘든데요. 네, 사실은 그 반도체 공급망 또는 반도체 산업만 보게 된다면 중국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허들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수의 회사들만 살아남아 있고 어떤 특정 장비를 사용해야지만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지금 반도체가 중국의 약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더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워싱턴 DC에 이제 갈 일이 있는데 갈 때마다 느꼈던 것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조야의 분위기가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제이크 설리번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의 아이디어를 내는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제이크 설리번이 지난해 9월에 국제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Set to play an outsized role. Preserving our edge in science and technology is not a domestic issue or a national security issue. It's both. We have to revisit the long-standing premise of maintaining relative advantages over competitors in certain key technologies. It's just to say that these three areas that we want to focus in on, computing-related technologies, biotech, clean tech, are true force multipliers through the tech ecosystem. 정말 근데 따라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제이크 설리번의 기조 연설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그러한 토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미국도 사실은 중국을 최대 시장으로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만 해도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요. Toward a future of fair and reciprocal trade as we signed phase 1 of the historic trade deal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면 중국을 용인하는 그러한 전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이크 설리번의 발언을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이러한 격차를 유지하는 전략은 유효하지가 않다. 네.
격차를 유지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네. 그러면 조금 그 뒤에 기술을 열어주면서 미국이 장비도 팔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특정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최대한 미국과 중국의 격차를 벌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가게끔 했었는데 아예 그냥 두고 가겠다. 우리가 네, 맞습니다. 근데요, 쌤, 특정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특정 기술, 저희 지금 반도체 얘기 계속 했잖아요. 반도체 말고 다른 기술들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방금 그 제이크 설리번도 발언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These three areas that we want to focus in on, computing-related technologies, biotech, clean tech, are true force multipliers through the tech ecosystem. 첫 번째, 컴퓨팅 관련된 기술, 첨단 반도체, 뭐 AI, 또 이제 양자 컴퓨팅 이런 것 기술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공학은 뭐 백신이라든지 뭐 의약품 관련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식량 관련된 이런 것도 기술 들어갑니다. 그리고 친환경은 뭐 배터리라든지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술들. 이 세 가지 분야를 콕 집어서 전력 승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좀 어려웠어요. Force multiplier. 무슨 뜻인가요? 이 force multiplier 전력 승수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그 역량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기술들이 더해질 때 기존의 역량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어떤 요소다. 그것이 이제 전력 승수라는 겁니다. 근데 제이크 설리번은 이러한 세 가지 기술이 다른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력 승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콜라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어떻게 보면 봉쇄하겠다. 그러한 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쌤, 이게 컴퓨터나 생명공학, 친환경 이게 다 미래 먹거리잖아요. 중국이 이거 못하면 이 먹거리가 없는데 미래에 어떻게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을지 아예 그냥 차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을 추월하려면 계속 어떻게 보면 고성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네. 최근에는 여러 요소로 인해서 미국의 견제라든지 코로나19라든지 또 심지어 작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발발을 했고 이러한 요소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반전의 계기가 없으면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을 따라잡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쌤도 우리 같은 이제 그 경제학 이거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뭐 영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 2030년 조금 넘어서 미국을 따라잡는다, 못 잡는다 막 의견이 분분하다 하시는데 쌤은 과연 그래도 다 나중에 가면 중국이 따라잡는다? 아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이거 앞으로 이제 못 따라잡는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는지. 네. 사실은 제가 그 모델을 짜서 사실은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미중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지기 전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시 봉쇄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저도 중국이 한 2034년 정도 들어가면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다시 이 숫자들을 활용을 해서 다시 전망을 내보니까 중국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중국이 지금 현재 명목 GDP로 미국 경제의 한 70% 정도 수준인데 90% 정도 수준까지 따라갔다가 다시 격차가 벌어지면서 추월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미국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완전히 살아있는 유기체 같네요. 그러니까. 어디가 커졌다가 근데, 줄어들었다가. 저 살아생전에 좀 보고 싶었는데 못 보겠네. 어떻게 관전하시듯이 모델 가셨네. 물론 미국이 저렇게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걸 넘어서 아예 기술로 못 들어오게 자국 기술을 막고 장비를 막고 중국이 발전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 알겠는데 중국도 뭐 충분히 막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있잖아요. 산업 스파이. 아니면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인재들을 야 니네 귀국해. 그래가지고 귀국해가지고 소환해가지고 개발시켜.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이야기들이 과거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산 제품 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면서 서명을 하면서 사실은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그 동일한 날에 그 사인을 한 날에 배경이 됐던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국의 USTR, 우리로 따지면 통상교섭본부 같은 곳인데요. 이 USTR이 301조 특별조사보고서라는 것을 냈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스파이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진짜였어요? 네. 통상 교섭본부. 사실은 이제 중국이 기술 수준에 있어서 미국을 굉장히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미국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중국이 기술을 탈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기술을 탈취한다든지 아니면 중국 정부가 불법적인 이런 보조금을 통해서 외국 기업들을 M&A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으면 기술을 이전해라.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 그 보고서에 모든 그 내용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탈취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경계심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각종 조치들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We risk losing our edge as a nation to China and to the rest of the world's catching up. That stops now with investments like we're celebrating here today. 加快构建以国内大循环为主体、国内国际双循环相互促进的新发展格局，采取一系列战略性举措，推进一系列变革性实践，实现一系列突破性进展。 전혀 못 알아듣겠습니다. 뭐라고 어려운 거 거예요? 가지고 있었는데. 네, 시진핑 정부의 대응 전략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중순환, 그러니까 중국어로는 이제 쌍순환이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국의 전략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혁신 주도의 성장인데 먼저 쌍순환 전략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쌍순환? 네. 두 가지 순환이 있네요. 맞습니다. 쌍순환이라는 것은 이제 이중순환, 그러니까 두 가지 순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순환, 국내 순환과 외순환 이 두 가지 순환을 잘 돌려서 고성장을 달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국내 순환의 핵심적인 요소는 역시나 내수 진작.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체 공급망을 유치하겠다라는 자립 자강식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내순환이 잘 되면 국외에서도 해외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시진핑 정권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인 자립 자강을 통한 혁신 주도의 성장입니다. 자립자강? 네, 자립 자강. 그 스스로 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왜 스스로 해야 될까요? 차단했으니까요. 네, 굉장히 정답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네,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러한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강한 견제, 차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은 이런 원천 기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원천 기술, 기초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R&D 지출을 2025년까지 매년 7%씩 증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견제를 하고 있는 이런 원천 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10개년 행동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연구 비중을 전체 R&D의 한 80% 이상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 전반의 자립도를 키워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립자강,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중국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뭔가 쉽게 생각하면 소비도 만드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해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뭔가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중국이 지금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이제 그 내순환, 소비 진작을 통한 성장, 또 아까 공급망을 아예 자체적으로 이제 구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소비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많이 돈 벌고 벌어야 돼요. 많이 벌고 많아야 돼요. 그렇죠. 돈이 일단 많아야 소비를 할 수가 있죠. 네. 돈 어떻게 하면 많아질까요, 돈이? 좋은 데서 일을 하고 투자를 잘하고 임금이 투자도 잘해. 높고 네. 한방 인생. 네. B. 네. 내수 경제가 활발해야 합니다. 얘기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순환되고 있어요. 활발하기 위해서 내수 경제를 활발하게 해서 돈을 어떻게 버냐고 물어봤더니 멘트가 됐어요. 활발해야 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야 월급도 올려주지 이 양반아. 임금이 높아야 하나? 네,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임금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생산성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것은 기술의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돈은 네. 그리고 이제 공급망도 자체 공급망을 유치하겠다,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네. 지금 중국이 할 수 없는 부분들, 구멍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메꾸려면 이것도 기술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미국이 지금과 같이 이 기술 견제, 첨단 기술의 탈동조화 전략 이런 것들을 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중국의 전략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의 전략은 장기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대장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누가 주도를 했을까요? 대장정? 대장정? 청년 국토대장정. 그거 뭐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걸어가기. 그렇지 대장정. 중국 대장정. 산다. 그런 대장정. 네, 맞습니다. 오늘 굉장히 이수 씨 대단하신데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따 문고리 잡았네. 와. 모범생. 네, 마오쩌둥이 이제 대장정을 과거에 했었죠. 어떻게 보면 그 대장정의 두 번째 버전이다. 신대장정이다라고 요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의 전략이. 길게 잡겠다. 길게 보겠다. 잡겠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자체적인 역량 강화에 나서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미중 경쟁에서 본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업 이 경쟁력 강화라든지 아니면 기술 개발 그다음에 이제 제도 정비 뭐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국의 어떻게 보면 강점이라는 것을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원자재, 희소금속 이런 슈퍼류.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원. 네, 자원.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강점으로 갖고 있지만 이것들을 아직까지는 활용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뭐 원자재를 갑자기 끊는다든지 희소금속을 뭐 수출을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자기의 발등을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친구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들을 그렇게 섣불리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 세계 GDP 절반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미국과 중국을 합치면. 이 두 나라가 잘 돼야 세계 경제가 좀 숨통이 트일 텐데 올해 좀 경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일단은 자료를 준비를 했거든요. 전망치. 네, 전망치를 보시면 일단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유럽, 이제 한국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쉽지 않겠다. 예, 1%, 0.5%. 큰일이구나. 중국은 좋은 거예요? 저건 모르겠네. 네, 사실은 이제 중국은 조금 이렇게 수치로 볼 수 없는 측면들도 있어서 이것을 고지곧대로 보기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올해에도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세계 경제를 봤을 때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국제기관 같은 곳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제 성장 측면에서 글로벌리 세계적으로 좀 쉽진 않아 보인다. 그러면 결국에 중국도 다시 말씀드리면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출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계속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야, 중국도 힘들겠지만 유로존은 더 힘드네. 거의. 유로는 진짜 와. 네, 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최대 변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WTO에 이제 가입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해가 2001년입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것이 2008년. 그러니까 그 사이를 보면 세계 경제 성장을 100으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 거의 20%, 20%씩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시 2008, 9, 10년 요 때를 보면 중국이 거의 60% 기여를 하고 미국은 0% 기여를 했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제 최근 10년을 또 보면 미국은 다시 20%대를 회복을 했는데 중국은 40% 정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를 봤을 때는 중국의 어떤 그런 역할, 위상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중국의 그런 경제 성장 측면에서의 주요 변수는 코로나가 아닐까,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目前，疫情防控进入新阶段。 중국 경제가 위드 코로나로 이제 연착륙을 하게 된다면 중국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국 경기가 또 살아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막 상승을 하고 이렇게 돼서 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 결국에는 세계 경제 또 우리 경제에는 좋은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수출에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맞아. 그럼 우리나라 뭐 수출 주도 국가, 수출주 국가라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안 좋아 버리면 우리나라에 또 너무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최근에 숫자를 보니까 중국하고도 요즘에 무역 적자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제는 우리도 중국 말고 뭐 다른 쪽으로 수출을 좀 뭐 넓혀야 되거나 뭐 이래야 될 때인가요? 네, 사실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초유의 사태가 이제 좀 벌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가 수교를 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무역 적자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중국의 공장들, 우리의 중간재를 가져다가 이제 가공을 한 그 공장들이 코로나19, 도시 봉쇄 이런 것들로 원활하게 생산이 안 되면서 우리 수출이 또 타격을 받은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자립 자강 산업 고도화 또는 뭐 기술 개발하고 있는데 평판 디스플레이 같은 거, 뭐 LCD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중국한테 많이 우리가 시장을 이제 넘겨줘서 수출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런 타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중국이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파트너이다. 뭐 전체 그 교육의 한 25%를 차지하고 있고 홍콩까지 포함하면 한 30% 정도 되는데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 중국 리스크가 커지면서 해외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해외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을 약간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탈중국까지는 아니지만 현상 유지 또는 조금 중국 관련된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최근에 강력한 산업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아까 이수지 씨가 말씀해주신 IRA. 네, IRA. 예.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과학법 네, 이런 것들을 미국이 펴면서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 투자가 늘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출도 이제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임금이 올라가고 또 환경 규제도 강화되면서 사실은 좀 우리 그 공장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아세안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수출은 우리가 좀 줄 수 있지만 또 아세안 쪽으로는 수출이 많이 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많이 변해야겠네. 앞으로 그 미국하고 중국이 그 힘겨루기 계속해서 할 것 같은데 우리 경제,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될지 본인들의 이 스탠스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디에 붙어야 되나 아니면 불타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통상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고민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의 대중 견제 의지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미국에 맞서는 것은 어렵다. 효과적인 전략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대중 견제를 펴는 것들은 우리가 좀 막을 필요는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이런 협력체, 최근에 뭐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든지 네. 아니면 뭐 칩4라고 하는 뭐 반도체 협력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네. 우리의 목소리를 좀 반영을 하고 또 우리와 비슷한 그 입장을 갖고 있는 또 비슷한 처지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 또 일본이나 호주 뭐 이런 국가들과 연대를 해서 좀 우리가 미국 설득도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는 미국이 각종 이런 통상 제재, 어떻게 보면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가면서도 최대한으로 중국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도 같이 구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을 대하는 방식의 변화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식? 네. 언제까지나 이런 값싼 노동력에 의지하는 그러한 협력 이런 것들은 유효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의 변화하는 소득 수준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공략하는 소비재 위주의 어떤 수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 급변하는 이 미중 경쟁과 이런 질서의 혼돈의 2023년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어떤 마음가짐을 헤쳐나가야 될지 좀 말씀 들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균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균형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균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외부적인 조건이 바뀌게 되면 다른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미국과 중국이 자국한테 유리한 균형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다이내믹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순간 기존의 그 균형은 깨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또 주요 국가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균형이 이동할 때 사실은 기회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면서 펼쳐질 예를 들어서 미국이 없는 중국 시장 또는 중국이 없는 미국 시장 이러한 시장을 우리가 기회로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대결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과 시진핑이 서로 이제 뭐 나눠서 환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 두 국가는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2023년 올해는 미중 갈등이 더 첨예화되지 않을까, 더 상황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고 또 2024년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거들을 앞두고 미국도 또 중국도 굉장히 강경한 조치들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올해도 미중 관계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 정세를 잘 읽어서 섣부르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 우리의 경제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